이번에는 정치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두 가지 모습 저희가 연속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렸으니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 주장, 정책적 방향 이런 걸 설명하는 연설이죠. 그런데 나온 내용입니다. 나경원, 문정권,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신독재다. 와, 이 표현이 강하군요. 절대 권력, 신독재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눈길을 잡은 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연설 내용도 그렇지만요. 민주당의 반응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 이런 발언이 지난 3월에 있었어요. 그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요 엄청난 소란이 있었습니다. 항의도 있었고요, 고성도 나왔고. 그런데 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연설, 3월 연설보다 내용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침묵입니다.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논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오히려 더 이 점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어제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절대 권력, 뭐 신독재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 이번에도 외신을 인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럼요. 뭐 기사 설명했는데요. 어제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3월에도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연설했습니다. 뭐 몇 달 지났죠.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제 내용 보셨지만요. 굉장히 강합니다. 차베스 얘기까지 했어요. 몰락한 독재자 얘기까지 했습니다. 표창원 교수님. 예. 내용은 강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앞부분 영상 보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한 연설할 때 조용합니다. 민주당에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다른 걸 좀 보고 있거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민주당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3월 달에 그것도 블룸버그 통신 그때 블룸버그를 또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 예. 인용해서 신독재 얘기한 건데 예. 이제 왜 이렇게 조용했는가? 예. 지난번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얘기해가지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내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좀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연설을 한 뒤에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의석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막 단상 가까이 나가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 수석 예. 대변인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외국 통신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 제가 아주 기억나는 장면이 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본회의 이제 대표 연설, 교섭단체 연설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3월 당시 말씀이시죠. 3월 당시 얘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스로가 자족하고 만족했다라는 표시로 보이는 건데
이번에 또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과도한 주장이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 설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의 유권자를 하더라도 이번에도 보면 신독제 뭐 이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신독제라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전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아까 쭉 거론한 그 논리 체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제1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관점이 다르니까 조금 정치적 언어니까 조금 과도할 수도 있는 건데 논리 체계가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논리 체계가 말이 안 되는 그 논리 전개를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발하고 그러니까 또 굳이 반응을 해서 가치가 괜히 없다. 또 리더십을 키워줄 필요가 또 없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위상을 올려주고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또 쟁점화 시켜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도 올라 있고 국회가 이제 가까스로 정상화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정쟁화되면은 결국은 집권 세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지도부에게 굳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응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그 힘을 실어줄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한 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대단히 성숙하게 반응을 보였다. 그러게요. 말을 굉장히 듣는 거니까요. 아주 민주주의. 대조적인 모습이어갖고 오늘 뭐 이렇게 신문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인데 저렇게 반응이 어제는 차분했던 게 사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들어와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같이 뭘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좀 조용조용 이렇게 좀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통합 뭐 이런 그 차원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그게 격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응하면서 외려 나경원 대표를 띄워준 꼴이 됐다. 되려 사안이 커져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뭐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언론이나 국민들의 포커스 관심을 받을 사항은 아니었는데 외려 키워줬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는 그냥 좀 어찌 보면 약간 무시 쪽으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겠네요. 그런 작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반응하지 말자. 뭐 물론 어제 연설이 끝난 뒤에 각 당이 논평을 내놨거든요. 근데 민주당 논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건했어요. 오히려 다른 야당의 논평이 굉장히 좀 비판을 한 내용들이 들어갔거든요. 특히 뭐 정의당은 한국당이 얼마나 쓸모없는 집단인지 알게 해줬다. 그렇게까지 표현이 있었어요. 아주 격하다기보다는 좀 정도를 벗어났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 지금 나경원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 신독제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인용을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장기 집권을 노리면서 너무 그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어제 그게 그냥 신독제라는 이 말 한마디로만 이제 뭐 좀 치부가 됐는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의 정권도 참 불통 때문에 답답했는데 이 정권도 또 다른 형태의 불통으로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아까 방금 봤던 그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논평, 반응을 좀 잡아주세요. 그 내용 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글쎄요, 강도수니까요. 아랫부분부터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정의당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피해의식 망상 가득한 말폭탄이다. 거칩니다, 반응이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있어요. 1%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이다. 역시 이것도 강합니다. 그다음 바른미래당. 불안, 공포 논하기 전에 사과가 먼저다. 사과부터 해라. 무슨 소리냐. 여기도 거친데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이 없어 많이 섭섭하다. 섭섭하다 정도로 논평이 끝났습니다. 지난 3월 같았으면 이렇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밑에 정도에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보였던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창일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정부의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요.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X. 이 X가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만하라는 표시일까요? 아니면 그 내용 하지 말라는 표시일까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X 표시만 했어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명분에 집착하다가 시기를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여기 소개되면. 강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다가 일본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이거 놓쳐갖고 제대로 대응 못했다. 막 이렇게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해찬 대표 손가락으로 X 표시를 딱 합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그 X 표시를 보고도 얘기를 계속했어요. 발언을 지속하자 다른 의원들이 여기까지 하시죠, 뭐 그만하죠,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됐습니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강 의원에게 한 번 더 손가락을 높이 올려 X 표시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발언이 마무리가 됐어요. 요 표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때 강창일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베 정권은 좀 이 강교하고 치졸합니다. 왜 아베 정권이 저렇게 하는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한국 때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원칙과 명분만 주장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할 걸 풀어나갔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해자 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 의견을 수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6,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다 이거예요. 자, 지금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강창일 의원이 뒤에 정부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이해찬 대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진 기자들한테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가 됐죠. X 표시. 오, 당대표의 X 표시 어떤 의미일까? 자, 맹정석 교수님, 이해찬 대표의 저 X 표시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의 품격에서 그 미세 표정 관리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제 관점입니다만은 아마 속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조금 겉으로는 정무적으로는 조금 나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다 아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또 후방에서 의원들이 그런 말 한 것도 그런 취지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게 되면은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무너집니다. 지금 모두가 대화 단결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당내에서 엉뚱한 소리를 내게 되면은 더군다나 강창일 의원님이 되게 아주 대가 있고 말빨이 센 분이거든요. 더 이상 풀어놨다가는 아마 말을 계속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나경원 대표가 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그런 대단한 아주 강력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하지 않나 보고요. 표정 보니까 되게 차분하고 되게 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저는 봤어요. 네. 다만 앞 문제와 뒤가 연결되게 한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대표의 연설은 제가 그야말로 치졸하다. 지금 경제전쟁 시대에 야당이 경제를 구해야지. 함께 구해야지.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어떻게 이런 식의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베를 공격해야죠. 어떻게 대통령한테 독재했습니까? 개발 독재나 문민득 들어봤어도 촛불 독재를 할 말이 있나요? 저는 이것이 바로 멀미에 가까운 바로 현재 황교안 대표가 어제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중도를 포용하고 통합을 해야지. 왜 당신이 자꾸만 자기 개인 플레이하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려운데 자꾸만 등짐만 더 짊어지게 되는 그런 측면에 정무적으로 나경원 대표께서 이렇게 튀는 행동하시는 거 제가 봐선 자한당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윤경호 의원께는 다시 요 이해찬 대표의 요 손가락 표시로 돌아와서요. 자, 저 모습이 일단은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맹정석 교수님께서 해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십시오. 뭐 이런 표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기에 따라서는 의원총회는 사실 의원들이 자유롭게 얘기한 자리잖아요. 근데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약간 그럼 소통을 막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당에서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뭐 적정 분열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참아달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강창일 의원이 현재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 저런 얘기가 오히려 필요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즉각적인 대응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 예. 그럼 어떡하느냐? 그냥 두고만 있을 거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느냐? 예. 안 되죠. 물밑 접촉해야 되죠. 예. 또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죠. 모멘텀을 만들어야죠. 그걸 누가 만들 거냐? 정부가 안 되면 국회나 재계나 또는 뭐 문화계나 여러 가지 채널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인접국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건 국회죠. 더군다나 한일 의원연맹 회장 신분으로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 만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일본 정치인들을 만날 때 강창일 의원의 저런 얘기 정도는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 측과 얘기도 된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면 그 집권 여당 국회에서 왜 비판을 못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외교 사안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비판적인 건설적인 비판 얼마든지 전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인용한 신독재라는 걸 이코노미스트지.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어떤 나라들이 하는 행태와 마지막 단계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비슷하다. 그래서 신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저런 인용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점도 좀 깎아내릴 수가 있다. 의식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 대표가 얘기한 그 거론한 나라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 않겠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우리를 맞비교했다는 게 그럼 윤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자유 지수라든지 언론 자유 지수라든지 또는 뭐 야당에 대한 그야말로 탄압이라든지 경제 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과연 나경원 대표가 얘기할 만큼 그들과 우리가 맞비교될 만한 건지 이런 건 정말 누워서 스스로 침뱉기가 아닌지도 좀 감안을 해서 뭐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외신 이런 거 인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중에 딱 마음에 드는 단어나 마음에 드는 대목만을 뽑아올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놓고 정말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할 만한 것인지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스스로의 격을 지키는 방법이다. 저는 그 점을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제 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두 가지 모습.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민주당의 반응이 더 좀 이례적으로 보여서 저희가 좀 소개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 두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딸 얘기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동안 이 재판 과정 여러 가지 소개가 됐었는데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숙명여고 쌍둥이 딸 성사 재판을 받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기사 요 아랫부분에도 소개가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거 좀 너무 좀 심하다. 그건 가혹하다. 그래서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그럼 소년부는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에요. 뭐 보호위탁이라든가 보호관찰 등 이런 보호 처분을 좀 합니다. 좀 사실 처벌보다는 어떻게 좀 이렇게 교정, 바로잡거나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을 받은 서울가정법원이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지난 17일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보고 수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년법에 따른 뭐 근거 이상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유수희 변호사. 우선 이런 식으로 검찰한테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흔한 겁니까? 이례적입니까? 흔하지는 않은데요. 흔하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두 딸들이
본인들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걸 어떻게 소년부에서 판단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다시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고 된 거예요. 그럼 소년부에 가서도 그 쌍둥이 딸들은 전혀 시인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예. 그 이제 형사 책임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 미성년자의 경우에 예. 범죄가 경미하고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얘는 형사 처벌로 그 벌 주기보다는 뭐 보호 처분, 그러니까 뭐 보호 관찰이라든가 소년원이라든가 뭐 위탁 가정 뭐 이런 처분을 통해서 아이를 그 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이거를 서울 가정법원으로 보내요. 그 소년부 판결로. 예.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러면 서울 가정법원에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하는 곳에서 이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법원하고 저기 부모하고 이제 보호자들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아이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도를 해보자 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기본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받고 있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서울 가정법원에서 하는 일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담에 가까운 거네요. 그래서 이건 전가가 안 남아요. 이 소년 보호 사건은. 그런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예 범죄 사실 본인들의 혐의 사실에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했던 판사가 이건 다시 그러면 검찰로 가라. 그러면 이 검찰에서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소를 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형사법정으로 간다는 그 정식 재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1심에서는 3년 6월에 유죄를 받았어요. 2심에서 뭐 새로운 증거들을 내겠다고 하는데 뭐 거의 아버지의 판결이 판단이 딸에게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1심이 아버지의 판결인 1심이 유지가 된다면 딸들도 동시에 같이 처벌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 3년 아버지가 3년 6월이 나왔는데 딸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시험을 보는 아이가 그 시험 문제 답안을 봤을 때 이걸 안 베끼고 안 베낄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좀 그 형법적인 뭐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가정법원이 검찰로 넘겨서 이거 수사를 다시 해서 기소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된 거네요. 시인 안 하니까. 명성혁 교수님. 우선 뭐 저 변호사이신 우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온정주의로 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좀 차분하게 가정의 틀로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릴까 해요. 이 두 딸이 쌍둥이가 뭔 죄가 있죠? 아버지의 죄잖아요. 저는 이 내면의 세계가 되게 연좌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률에 다릅니다만은. 근데 딸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벌받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온정주의로 가는 거를 경계한다는 말씀인데요. 부심이 자심을 망친 겁니다. 이렇게 독성과 독직과 이렇게 과하게 하는 부모의 요즘 교육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불행한 아이들을 낳을 것인가. 짧게 논평을 드리면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고 해서 타인의 어떠한 공정한 이런 과정을 침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없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이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소로까지 가야 됐었다는 것에 대해서 법은 처벌이 아니라 감형이 목적입니다. 저도 재판을 받고 구속되고 했습니다만은 현장 들어가는데 제일 나쁜 것이 경찰서고 제일 나쁜 법원이에요. 이 아직까지 미숙성된 아이들이 법원에 갈 때 이 아이들의 영혼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검사는 어렸을 때 이런 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온정주의지만은 저는 이걸 기소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받아서 검찰도 난감할 수 있어. 이게 기소까지 안 하고 그냥 소년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소년부에서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경찰은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수희 변호사, 검찰은. 그러니까 기소를 할 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근데 불기소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불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공범 상태이기 때문에 공범이기 때문에 불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갔을 때 제가 기대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험 보는 아이가 답을 알았을 때 그걸 거부할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아, 있느냐. 아이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책임이 조각이 되거든요. 예, 그럴 뭐 때는.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또 검찰이 뭔가 또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군요, 지금요.